예, 반갑습니다. 김인식 선교사입니다. 네. 앞전에 하신 분들은 파워포인트도 이용하고 또 키노트도 이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저 앞서 양승훈 선교사님께서 다 하셔가지고 가정사역 제가 해야 되는데 다 하시네. 할 게 없을 것 같아서 들어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튼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있어빌리티라고.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내용보다는 좀 프리젠테이션의 은혜를 봐시듯이. 네. 어, 가정사역하고 여성사역 사례 연구인데요. 제가 사역하는 건 실제적으로 아니고 저는 이제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단체에서 요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그 다음에 해피맘하고 또 위아 패밀리라는 사역이 있는데 위아 패밀리는 저희들이 우리 단체 안에서 새롭게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가정을 위한. 그래서 그걸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사역지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좀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크게 준비했습니다. 왜 아프리카 가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 앞서 양성 기사님께서 다 언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회학적으로 또 윤리학적으로 그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들을. 근데 오늘 이 문제들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성경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가정 및 여성 사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고 또 가정에 대한 선교적 관심이 새롭게 형성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김경래 선생님께서 나누신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 카테고리에는 이 여성 가정 사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이것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과 여성 사역을 도입하면 사역의 확장성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칸 리더십 선교단체 중심으로 사역하는 가정 운동의 사례들입니다. 사례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학교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머니 학교입니다. 그렇게 비슷하게 또 저희들이 만들어낸 위아 패밀리라는 사역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역을 뭐라고 했냐면 검증된 틀이다. 이 검증된 틀이 여러 가지 있는데 사역 제안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라고 고민을 좋을 것 같다. 제가 여기에 부쿠 패밀리를 지난번에 전반 개척 글을 낼 때는 거기다 포함을 했는데 아프리칸 리더십 사역 중심이다라고 표현을 해서 그 부분을 좀 뺐습니다. 그래서 아래 지역에서는 부쿠 패밀리라는 가정 사역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검증된 틀을 통해서 어떻게 사역에 도움이 될지, 그리고 사례 연구 컨텐츠를 보면 제가 가정에 대한 여러분의 책에 가정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근거를 간략하게 소개를 했고요. 3장에서는 남아공 가정의 전통적 관습과 구조적 특성들이 어떤 것인지, 어떠한 것들이 위기가 있고 또한 어떤 가정 사역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장에서는 아프리칸 리더십 중심으로 진행되는 가정 사역의 사례들, 여러 가지 검증의 틀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5장에서는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우리 사역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남아공 가정의 전통적 관습과 구조적 특성이 어떤 것인지 한 5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전통적인 결혼 관습으로 인한 가정의 위협들이 무엇인지,
아까 성교사님이 양성생님들이 말씀하신 로볼라 문제, 그 문제를 좀 보고요. 그다음에 도시 노동 이동으로 나타난 가족 구조 해체의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남아공 가정에서 아버지 부재의 심각성이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남아공 10대 임신율의 심각성, 가정에서의 심각성, 가정 내에서의 폭력과 아동 대상의 범죄가 어떻게 가정 전통적인 관습과 또 가족의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서 어떤 가정의 위기가 찾아와 우리 사역 현장에 찾아왔는지라는 이렇게 5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결혼 간섭으로 인한 가정 위협이 이제 로볼라를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로볼라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포기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이 어디죠? 줄루족에서는 굉장히 이 로볼라라고 하는데 이 젊은 친구들이 포기하는 이유가 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많이 포기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혼이 사랑과 헌신보다는 경제적인 거래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데 여성을 금전적인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여성의 주의를 낮추고 가정폭력, 우리가 젠더 베이스드 바이런스가 이 문제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여성분들을 그다음에 아이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로볼라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네 번째는 결혼 초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빚을 얻어서 또 결혼을 하기 때문에 결혼 초기부터 어려움에 결혼의 질의 저하가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로볼라에 관한 것들은 영화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 영화에도 남아공 배경으로 한 로볼라 영화에도 넷플릭스에도 좀 나와 있습니다. 눈여겨 보시고 한번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노동 이동으로 나타난 가족구조 해체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 전성진 목사님이 쓴 에덴 아프리카 하나님 나라 거기에서 인용한 건데요.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19세기 말 정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1867년에 다이아몬드가 터졌잖아요. 그다음에 1886년에 또 금이 터졌습니다. 제가 이 숫자를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이 숫자를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867년 그다음에 100년 이후에 아주 고귀한 누구야? 제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그다음에 1886년에 금이 나잖아요. 금강석과 같은 그 학문의 길을 유곽권이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잘 합니다. 우스갯소리를 좀 했고요. 박재춘 선교사도 그때 태어났죠. 예. 왜냐하면 지금 옛날의 구조는 어떤 구조였냐면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 집에서 가축을 데리고 이제 그 필드로 나갑니다. 그래서 가축을 먹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축을 데리고 나가서 저녁이 되면 돌아오는 그런 가족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산 붐이 일어나면 그다음에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그게 가족 구조가 해체되는 건데 어떻게 해체되냐면 이렇게 해체됩니다. 홈랜드에서, 그러니까 고향에서 1월에 떠납니다. 그래서 광산이나 산업화에 있는 도시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간을 90% 정도의 시간을 다 보낸 다음에 한 10개월 정도 보낸 다음에 그냥 12월 달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내고 있다가 다시 1월에 가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이제 가족하고 있을 시간이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여성이 다 이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구조의
가족 구조를 해체를 시켰습니다. 산업화 이후에, 그다음에 광산 붐이 일어난 이후에 그런 구조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남아공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부재의 심각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이게 2019년도에 그 통계청의 자료입니다. 20%가 이제 부모가 없는 아이들 가정입니다. 40 플러스 21%면 63%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통계에 나온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이 자란, 부모가 없이 자란 아이들 가정이 붕괴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아공 10대 임신율의 심각성인데요. 우리나라 통계를 이렇게 잠깐 살펴보니까 23년도 우리나라 10대 임신율이 1000명당 0.5%더라고요. 그러니까 0.5%니까 한 1년에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그 10대 임신율이. 그런데 남아공 여기 아이들은 지금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12만 2천 명, 12만 어떻게 보면 5천 명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10세에서 14세까지 아이들이 한 2,700명 정도, 한 3,000명 정도 그 아이들이 10대 임신율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 보면 30%의 티네이지들이에요. 그 이제 그 10대 임신율인데요. 여기에서 한 65% 정도의 아이들이 그 계획하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너무 심각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엊그저께 나온 자료입니다. 여기 이제 2023년부터 24년 회계연도, 그러니까 이 나라 회계연도가 3월에 끝나잖아요. 4월까지 3월 말까지의 통계가 15세에서 19세, 그러니까 10세에서 14세까지는 한 3천여 명, 그 다음에 15세에서 19세가 심각하게 12만 2천 명 정도 되는 10대의 출산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병원에서 통계를, 양성 교사님도 잘 알다시피 병원에서 통계를 내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 내에서의 폭력과 아동 대상의 범죄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인데 19년도의 자료입니다. 제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도메스틱 바이런스예요. 가정 내에서의 폭력입니다. 에서의 폭력이 19,687. 근데 이제 한번 보십시오. 저쪽에 머더가, 그러니까 살인율이 뭐하고 비슷하게 되냐면, 저기 갱스터하고 싸워가지고 살인하는 그 가정 내에서의 살인율이,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의 심각한 어떤 상해를 입힌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정 내에서. 예. 그다음에 요건 저기 케이프타운 대학에서 칠드런 인스티튜트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그러니까 체벌에 관한 경험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86%의 여자아이들, 그다음에 91%의 남자아이들이 체벌을 경험한 적이 있다. 근데 그중에 9%의 여자아이들과 85%의 남자아이들은 벨트나 그다음에 어떤 스틱이나 그다음에 슈즈로, 신발로 그렇게 체벌을 당한 적이 있다. 오른쪽에는 25%에서 45% 정도의 아이들이 목격한,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의 폭력을 목격한 아이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그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그 당한 폭력을 당한, 그다음에 강간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그다음에 유괴를 당하고 인신매매를 당하고, 그게 이제 남자아이들은 퍼센티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거의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90% 정도, 또 그다음에 간간이 뭐 한 90% 정도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프리칸 리더십 중심의 가정사역, 여성사역의 사례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걸 하면서 어떤 심리학적 접근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상담학적 접근으로 가정사역을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신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 없이 그냥 가정 회복 운동을 많이 하는 이단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친구인데요. 하나님의 교회가 2018년도에 와서 6천 쌍이 저기 컨벤션 센터인 케이프타운에서 6천 쌍을 주례를 했어요. 그 다음 해 2019년도에 요하네스버그 올란드 스타디움에서 효정 가정 축복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10만 쌍을 초청을 해서 지금 주례를 한 겁니다. 예. 통일. 예? 하나님의 교회. 예, 통일. 가정사역의 사례들인 무브먼트 중심으로 이제 남아공 아버지 학교와 어머니 학교 이와 패밀리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학교가 지금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그런 슬로건 아래 아버지와의 관계, 배우자 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무브먼트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또 우리 사역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이기 때문에 2000년도에 요하네스버그에서 시작이 됐고요. 2012년도에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하네스버그에는 정은교 선교사님 중심으로 이제 정은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전체 지역의 아버지 학교 본부장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섬기고 있고 웨스턴 케이프 지역에서는 아프리칸 리더십 선교사님들 김경환 저 그리고 이민모 남정은 그리고 또 김현주 폴 선교사님과 현지인들이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운영위원들로 구성이 되어서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그렇게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알고 계시니까 주말에 이용을 많이를 하고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그 다음에 주말이 허용이 안 되면 주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교도소 사역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갱생원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교도 사역은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한 4주 정도, 5주 정도 그렇게 할애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갱생원도 한 일주일에 정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프로그램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프로그램 구성 내용은 이제 강의 내용이 아버지의 영향력, 그다음에 남성, 그다음에 사명, 영성,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아버지에게 편지 쓰기, 아내에게 편지 쓰기, 또 아내의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 자녀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또 서로 가정의 사랑을 나누는 또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학교 운동의 확산인데요. 이 요하네스버그 지역은 정은규 선교사님 중심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버스트란드 남악갈란 지역은 김경환 선교사님, 그 다음에 파울과 우스터 지역은 이민모 선교사님, 칼리치 지역은 김현주, 포울 선교사님, 앨리스 리버와 조지 지역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 함께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2010년도 시작으로 2024년도까지 7월 기준으로 남아공 아버지 학교 개설이 지금 96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수료자가 약 1,679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도소를 아주 저희들이 은혜스럽게 교도소를 방문해서 교도소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갱생원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42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만델라 대통령이 끝 무렵에 수감했던 드레이큰스테인 교도소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헬더스트롬 저기 칼레돈에 있는 그 지역에서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학교 참석자들의 고백문은 제가 그
이분이 고백이 참 멋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어렸을 때 자기 9살 때 아버지가 감옥에 갔어요. 아, 감옥에 갔는데 이제 어머니하고 자기하고 살고 있었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농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또 길거리에서 또 구걸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아버지가 이제 출소를 했는데 20살 때 본인이 20살 때 출소를 했는데 아버지가 너무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출소를 하고 가정생활 가족하고 같이 지내는 동안 내가 그때 아버지가 지금도 기억하기를 9살짜리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그렇게 심하게 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엌 칼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까지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근데 이제 자기가 23살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겠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2014년도에 아버지 학교에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등록을 해서, 근데 첫날 깨졌습니다. 첫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영향력이라는 프로그램이 강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아버지에게 어떤 영향력을 받았고 그 아버지로 영향받는데 나쁜 영향력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용서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용서를 하는 시간 서로가 끌어안고 처음으로 끌어안았대요. 출소 이후에. 그리고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했던 아버지를 처음으로 끌어안았다는 그런 간증이 비디오가 있는데 이건 안 보겠습니다. 너무 가정운동이 아버지 학교 운동이 이렇게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장점이 아버지 학교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63.3%가 아버지 부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부재의 심각성을 우리가 남아공에서 그다음에 아프리카 지역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아버지와 자녀, 그다음 배우자 간의 관계,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 시간에 그 가족들을 초청을 하거든요. 초청을 해서 이제 그 아내들에게 세족식도 하고 그런 과정에 자녀들과 그다음에 와이프와 그렇게 또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약간의 극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함께 협력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혼자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학교를 하고 싶은데 혼자는 감당할 수 없는데 함께 이웃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또 어떤 거 여러분 주위에 또 교도소나 갱생원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교도소나 갱생원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이 잘 주위에 가서 소개를 하고 아버지께 대한 소개를 한다면 이런 좋은 검증된 툴이 있는데 그 툴을 소개를 해서 할 수가 있다면 정말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이게 아버지 학교 이제 그림인데요. 자, 이제 어머니 학교 와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케이프타운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김재민 선교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제 여성 사역 사례로서 어머니 학교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보시면 바탕 화면이 지금 무슨 색깔로 되어 있죠? 예쁜 핑크 색입니다. 또 제가 입고 있는 색도 같은 색이죠. 어머니 학교를 발표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따뜻해 보이는 핑크 계열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핑크 색깔을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금방 제가 말을 하기도 했지만 따뜻함과 부드러움과 편안함과 그런 안정감, 사랑 이런 게 느껴지죠. 이 핑크색이 어머니 학교의 상징적인 컬러입니다. 네? 그러네요. 네.
두란노 어머니 학교가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많은 분들이 이제 아버지 학교도 그렇고 어머니 학교도 그렇고 좀 많이 들어서 또 주변에서 보셔서 많이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좀 구체적으로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이 시간 통해서 조금 더 아이디어를 얻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두란노 어머니 학교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1999년, 제 책에는 제가 98년이라고 써놨는데, 제가 어머니 학교, 두란노 어머니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최근에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1999년으로 정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99년도에 하영조 목사님에 의해서, 하영조 목사님께서 최성국 장로님과 한은경 권사님께 이렇게 이제 가정사역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하영조 목사님께서 아무래도 21세기에 그 한국의 위기 상황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 가정 안의 위기들. 그 가정 안의 위기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버지의 부재, 그리고 어머니 정체성의 위기. 이것이 비단 뭐 여기만의 문제 혹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아버지의 부재와 어머니 정체성 위기. 그래서 아버지의 부재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에서도 왜 이렇게 이것이 급증하고 있나? 이것이 아무래도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발생한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의 부재 그리고 어머니의 정체성의 위기. 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회복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이 땅의 가정에 성경적인 어머니 상을 제시하고 그리고 올바른 여성성의 회복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 깨끗한 사회를 건설하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두란노 어머니 학교에서 출발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비전을 보면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이 회복되어지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재 167페이지 보면 설명이 좀 나와 있지요. 회복, 어떤 부분의 회복이냐? 사회적, 문화적으로 왜곡된 여성의 이미지를 바로잡고 깨어진 자아상을 치유한다. 왜곡된 여성의 이미지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성적 대상으로 여인들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저 아버지 학교를 하신 분들은 아내에 대한 호칭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아직도 선교사님들은 아내를 집사람이라고 부르시죠. 근데 집에서 우리 과거부터 가져온 그런 여성에 대한 개념이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 이렇게 많이 또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 학교를 하시고 나면 호칭이 집사람에서 아내로 바뀝니다. 우리 여성 선교사님들 집사람이란 호칭이 더 좋으신가요? 아니면 아내란 호칭이 더 좋으신가요? 아내요. 예, 저도 아내란 호칭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남편 선교사님들께서는 우리 아내 선교사님이라고 좀 불러주시면 아내라고 불러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사람보다는 예, 아내 예, 아내 선교사님. 그래서 예, 이렇게 해서 여성의 그런 이미지들이 집사람이나 성적 대상에서 이제는 좀 어떤 집안에서도 또 바깥에서도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여성들로서 이렇게 자리 잡도록 하고 또 깨어진 자아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정 안에서의 폭력 그리고 성폭력, 성폭행 당하는 강간이죠. 그리고 각종 무슨 거절감 등 이런 상처들이 굉장히 여성들 안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부터. 이런 깨어진 자아상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어머니 학교의 가장 정말 중요한 키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행복을 느낄 줄 아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어머니 학교의 두 번째 비전인데요. 예, 여기서 우리 책자에 보면 남편과의 연합을 통해 가정의 행복을 이루고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존중하며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회복 파트는 아마 이제 앞으로 뒤에 보면 이제 강의 파트가 나오는데 회복은 1강에 좀 속한다고 볼 수 있고요. 행복한 아내 되기 이것은 좀 2강 파트에 나오는데 자아를 먼저 다루고 그리고 두 번째로 다루는 게 부부 간의 관계를 다룹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루는 것이 엄마로서 자녀를 대하는 부분들 다루게 됐고요. 그래서 행복한 아내가 되어야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라고 저희가 어머니 학교에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복한 아내는
내가 먼저 회복이 되었을 때 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남편과의 그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관계 회복을 어떻게 이루느냐, 그것이 2강에서 이제 뒤에 좀 보겠지만 서로의 차이를 발견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그 속에서 좀 더 이 컨플릭트가 좀 줄어들겠죠. 그 이해 속에서. 그래서 부부보다 남편과의 그 연합이 더 강화되고, 이것을 통해서 또 남편을 우리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는 그런 여성의 위치가 그 여성의 역할들이 회복이 됨으로 통해서 행복한 아내를 만들어가는 것, 예,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따뜻한 어머니가 되는 것이 어머니 학교의 비전입니다. 따뜻한 어머니를 하면 강압적인 어머니나 어떤 그냥 방관하는 어머니, 수동적인 어머니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안정된 그런 심령의 어머니, 정말 모든 아이들을 자녀들을 이렇게 포근하게 언제든지 품어줄 수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로서 회복되는 그런 비전을 갖고, 네 번째, 열국의 어머니, 세상을 품는, 사라같이 세상을 품는 열국의 어머니로서 서도록 하는 것이 어머니 학교의 비전입니다. 예. 어머니 학교의 특징을 좀 보면 찬양과 댄스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강의 시간이 있고, 강의는 말씀드린 대로 5번의 이제 강의가 뒤에 이제 바로 설명을 드릴 텐데 5번의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그룹 나눔, 그룹 토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래도 어머니 학교다 보니까 학교에는 뭐가 있죠? 숙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학교도 아버지 학교도 다 숙제가 있어요. 근데 그 숙제가 주로 편지 쓰기입니다. 남편에게 편지 쓰기, 아버지께 편지 쓰기. 밤에 이제 편지를 쓰고 그룹원끼리 같이 그 쓴 것을 읽으면서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많이들 위로를 경험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식이 있고요. 예식이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식을 통해서 좀 상징적인 예식이지만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터치가 또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예식은 이제 한국은 좀 더 많지만 저희는 조금 더 축소를 해서 한 3-4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또 어머니 학교의 특징은 성령 사역이며 연합 사역이다. 이제 이것은 정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가정의 이렇게 회복이라는 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학교도 그렇고 어머니 학교도 그렇고 성령의 도우심 아래서 이루어지는 사역이고, 또 그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합사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사역, 함께 해야 가능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연합사역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다음 보면 어머니 학교의 강의가 드디어 나왔는데요. 총 5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 여성상의 회복. 성경에서 여성의 모습을 살펴보고 진정한 자기 발견,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여성상을 세워나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강에서는 3강, 2강, 3강, 4강, 5강까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쑥 훑어주는 시간이에요. 근데 2강은 이제 아내로서의 사명, 이 시간에는 남녀 차이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여성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다, 그것을 좀 강조한다고 해서 저희가 결코 남성보다 우리가 우위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또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의대로 정말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경험, 많은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래서 참 의미 있는 그런 강의이고요. 3강은 어머니의 영향력. 여기서 이제 어머니의 유형들에 대해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동적인 어머니형이냐, 권위적이냐, 혹은 안정된 심령의 어머니냐, 이런 그냥 방관형이냐, 이런 형의 어머니의 그 자신의 타입을 좀 살펴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력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미치는지 보는 시간들입니다. 4강은 기도하는 어머니. 그 기도의 중요성은 너무나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인데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이것들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사명, 5강. 이것은 이제 유일하게 그 청일점 남자 목사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성찬식을 진행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때는 십자가와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여성들이 안고 있는 십자가들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회복된 여성들이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팽개치지 않냐고, 나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어라고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내가 이제는 회복된 여성으로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가겠다라는 결단을 하게끔,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라가는 여성들로서 결단하게 하게끔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그러면 이 두란노 어머니 학교가 어떻게 마공의 깨어진 가정을 처음에 김영애 선교사님께서 어머니 학교를 이 남아공을 하셨습니다. 조하네스버그와 케이프타운 한인교회에서 각각 1회씩 실시되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좀 안타깝게도 그 연도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신다 그러셔서 제가 기록을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아프리칸 리더십을 주축으로 해서 저희 주변 선교사들이 같이 이제 연합을 해서 웨스턴 케이프 지역에서는 이제 저희가 2014년에 3회로 한인 여성들,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과 한인교회 그 여성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3회 어머니 학교를 했고요. 같은 해에 제 4회 어머니 학교를 현지인 대상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7회가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요. 제가 오기 전 지난주에 금토일 하고 어머니 학교 17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월요일날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학교는 좀 횟수가 좀 아버지 학교에 비하면 많이 적은데 어머니 학교 아무래도 이 재정적인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좀 단점이긴 합니다. 이제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어머니 학교는 또 여러 가지 또 정말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아버지 학교에 비해서. 네, 그러다 보니 좀 진행이 이렇게 자주 열리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좀 안타까운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네, 한번 이제 진행될 때 저희는 한국은 이제 5주 과정을 하거든요. 한 주에 한 번씩 해서 5주 과정으로 하는데 저희 남아공은 그것을 2박 3일로 좀 바꿔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껴서 금, 토, 일 이렇게 실시하고 있고요. 1회 평균 자들이 20명에서 25명. 이번에 저희가 했을 때는 7분을 저희가 모셔서 했고요. 스텝은 15명에서 18명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진행자가 있어야 되고 강사들이 5강의 그 강사들이 있어야 되고 테이블 리더들이 있어야 되고 한 테이블에 한 5-6명 그렇게 하고요. 또 옆에 뒤에서 또 물품 대여 주시는 중요한 그 섬기미들이 또 있습니다. 어머니 학교의 좀 장점을 좀 몇 가지를 살펴보면 상처 치유, 그리고 내면의 강화, 그리고 가정 내 관계 회복 및 강화의 역할을 인식하게 된다. 신앙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가정 내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 참가자들 간의 유대감을 형성한다.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살펴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남아공 어머니 학교 참석하신 분들의 그 소감문들을 저희가 매번 걷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주셨던 소감문을 이제 몇 분들 것만 제가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한 분은 이런 말씀을 고백을 하셨어요. 나는 매우 깨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 학교에 참석했다.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런데 어머니 학교에 와서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나는 강한 어머니로 바뀌게 되었다. 하신 분이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어머니 학교는 닫혀있던 내 눈을 열어 새로운 것을 보여주었다. 좋은 엄마는 단순히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이 아니라 그 이상의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음을 깨우쳐 주었다. 이제부터는 단지 말로만 사랑해가 아닌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보여줄 것이다. 한 번의 허그와 따뜻한 말은 어떠한 장벽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믿는다. 어머니 학교에서는 굉장히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허그예요. 그래서 허깅 강의도 또 있거든요. 짤막짤막하게 이제 뭐 짤막한 강의가 이제 2개가 있는데 허깅과 캐릭터 강의가 있는데 이 허그 저희가 허그하는 시간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 허그 이번에도 이제 제가 피드백을 잠깐 봤는데 보니까 정말 이 허그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의 이제 피드백을 보면 어머니 학교에 오기 전에 난 인생에 있어 많은 무거운 짐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다. 갈 길을 잃고 헤매었고 소망도 없었고 영적으로도 강하지 못했다. 그리고 죄의 문제가 나를 괴롭혔다. 그런데 어머니 학교에서 다른 멤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내 안에 나를 괴롭히던 문제들을 나누는데 편안함을 느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나는 이런 모든 축복과 사랑 그리고 평안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이 있었고요. 또 다른 분은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정말 가장 크다고 생각했는데 함께 나누다 보니까 내 문제는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항상 내 중심이다 보니까 난 내 문제가 정말 내가 문제가 정말 크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큰 문제가 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처음 올 때는 제 어깨에 무거운 짐이 저를 누르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우리 지역에 저도 어머니 학교 좀 해줄 수 없나요? 하시는 분들이 또 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거 지금 마지막 예문인데요. 소감문. 작년에 저희가 이제 14기 할 때 저희 아프리칸 리더십에 싱글 자매들, 한국 싱글 자매들 5명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개월 이제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그곳에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 학교에 우리가 한번 시켜보면 어떨까? 이런 좀 미리 경험을 시켜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그분들을 이제 조인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3일이었습니다. 별 기대 없이 참석했지만 3일 내내 매 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부모에게,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상처가 있는 어머니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루어진 찬양, 단순히 온 마음을 다 너무나 마음의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는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직관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억에 남는 강의가 있다면 아내는 남편의 헬퍼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이기고 위에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우리 가정의 머리로 인정하고 그를 세워주고 존중하고 도와주는 헬퍼의 역할을 아내들이 해야 한다는 기억에 남습니다. 성경적인 부부, 성경적인 가정이 되도록 부부에 관한, 가정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보신 올바른 아내,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글을 써줬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매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매의 글을 보고 어머니 학교를 경험하기 전에는 그래서 나는 결혼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 자녀를 가질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머니 학교를 하고 보니까 결혼의 중요성을 내가 깨달았고 자녀를 갖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제가 그 글을 보고 좀 놀랐어요. 이것이 한국의 크리스천 자녀들에게도 이런 사고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그런 변화를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네, 어머니 학교의 유익을 이제 이 소감문들을 통해서 좀 제가 이제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6가지 요약을 제가 해봤는데 그 유익의 첫 번째는 자신의 상처와 대면을 하고 그루본과 삶을 나누는 가운데 위로를 경험합니다. 또 2번째 유익은 부모님에 대한 이해와 용서를 하게 됩니다. 특히 아버지에 대해서. 예. 잠깐 조금 이제 잠깐 이렇게 사담으로 좀 넘어가면 제가 YM에 여기 좀 남아공에 와서 YM에 가서 DTS를 하면서 조금 놀랬던 것이 있어요. DTS였었는지 잘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같이 모임을 가졌는데 그 리더 중에 한 분이 그런 요청을 하셨어요. 여기 이제 이런 좀 상처가 있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그리고 이제 한국 싱글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리고선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울었는지 기도를 했는지 상처를 갖고 있는지 물었는데 제가 놀랬던 게 좀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들. 하나같이 100%다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 보고 제가 좀 놀랐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근데 아버지들도 그 아버지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이 나라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좀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상처받은 아버지에 의해서 또 아버지는 또 상처를 자녀들에게 주게 되고 그 자녀들이 또 아버지가 되면서 또 상처를 물려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아픔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 예, 제가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는지 네, 부모님에 대한 이해와 용서. 그래서 이 부분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이곳에 계신 우리 정말 아버지 되신 분들도 또 상처들을 다 안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들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치유가 필요하고 또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또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좀 이런 치유의 시간들을 경험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해와 용서, 그래서 특별히 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네, 아버지의 용서 그리고 셋째 아내와 엄마의 역할에 대한 자신의 부르심을 깨닫고요. 그리고 네 번째 좋은 어머니상을 배워서 무관심했던 자녀들에게 보다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섯째 기도하는 어머니로 설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네. 남아공 어머니 학교에 있어서 근데 좀 이것들을 이제 처음 저희가 어머니 학교를 남아공에서 시작할 때 처음 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이제 식비, 숙박비, 물품비 이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거. 이번에 저희가 했을 때도 보통 이제 2만 5천 랜드 정도 1회에 이렇게 좀 듭니다. 그리고 초기 정착을 위해서 물품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잠깐 넘겨드리면 이것이 어머니 학교 물품 리스트거든요. 네, 1번부터 54번까지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다 필요한 것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처음에만 좀 준비 과정이 힘들지 일단 준비하면 이것들은 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좀 수월해질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필요한 것들이 강의를 인쇄하고 티셔츠, 핑크 티셔츠를 저희가 습니다. 핑크 티셔츠를 뭐 이제 100랜드 넘게 구입을 하고 인쇄하는데 뭐 13랜드 정도 받고 또 뭐 이제 뭐 조금씩 가격 차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22랜드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 뭐 13랜드 정도 로고 새겨서 예, 하게 되고요. 테이블보도 저희가 선을 끊어다가 다 박아서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수료증과 십자가 목걸이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요청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어머니 학교를 개설을 하게 되면 한국 들어오는 어머니 학교에서 3년까지, 그러니까 3회는 와서 도와주십니다. 저희도 이제 그곳에서 팀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 진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원을 해주실 거라고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수료증과 십자가 목걸이는 지급을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이게 이제 자주 많이 하다 보면 스텝들이 많이 빨리 이렇게 세워질 텐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우리가 진행자나 강사들 양성하는 데 있어서 좀 3년 이후에 3차례 이상 참석하신 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자와 강사를 세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많이 이제 좀 더디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안하기는 교회가 먼저 시작을 해서 리더들을 중심으로서 먼저 시작을 하고 이제 제 조장들을 세우고 예, 강사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혹은 선교 단체들과 함께 예, 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극복이 필요하다. 통역이 좀 필요할 수 있다. 예. 그렇고요. 결론을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어머니 학교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교회 혹은
단체가 연합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다면 정말 상처 있고 힘들어하는 그런 지역 사회의 그 어머니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큰 위로를 맛보고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학교에 마지막으로 제가 어머니 학교의 키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면 이사야 61장 3절이거든요. 물을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정말 이 고통받는 우리 주변의 어머니들이 이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슬픔 대신 화관을, 죄 대신 희락의 슬픔 대신 희락의 그 옷을 입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소망하며, 또 이곳에서 우리 계신 많은 지역들에서 이 어머니 학교가 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보다 훨씬 낫죠? 자, 마지막으로 잠깐 이제 위아 패밀리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거 사진, 어머니 학교 사진입니다.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위로받는 엄마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위아 패밀리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했는데도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맞춤형 패밀리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더 상처난 부분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해서 만든 것이, 저희들이 고민해서 만든 것이 작년에 베타 버전이 나와서 한번 하고요. 올해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매뉴얼까지 다 만들어져 가지고 내년에는 이제 현지인들까지, 지금 계속 베타 버전 할 때도 현지인들을 함께, 선교사님들과 함께 해봤고, 올해도 같이 해봤고, 내년에 이제 확산돼서 현지인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했는데 부족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엄영 선교사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석 선교사님들이 만들었는데, 요걸 이제 계속해서 세워가면서 이렇게 현지 가정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점점 확산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 프로그램은 이제 그 구성 내용은 한 3가지 정도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 그다음에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10가지 팁이 있는데, 이 팁들을 저희들이 달력으로도 만들고 브루셔도 만들고 해서 단순하게 그것을 숙지하고 계속 반복하면서 그 가정 내에서 어떻게 하면 돕고, 어떻게 하면 케어하고, 어떻게 하면 또 보호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10가지 아주 심플한 언어를 만들어서 계속 반복하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가정이, 세워갈 수 있는 가정이 그렇게 만들었고요. 부부간의 그 대화 기술을 강의 시간에 넣었어요. 부부간에 대화하는, 건강한 가정을 좀 세워놔야 뭐 이혼율도 좀 줄어들고, 또 그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데이트 시간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부 다 가족 전체가 참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부터 뭐 초등학생, 뭐 대학생까지 다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강의도 한 15분, 20분 강의하고 워크숍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가정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피크닉 시간에는 가장 행복했던 시간, 가정 안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였니? 라고 묻기도 하고, 아빠도 얘기하고 엄마도 얘기하고, 또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언제였니? 이렇게 서로를 나눠가면서 서로 마음을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도 함께 하고, 성찬식도 같이 하고, 또 세족식도 같이 해요. 아버지가 무릎 꿇고 가족들을 다 세족에 참여하면서 끌어안고, 가족의 또 잘못됐던 점들을 틀어놓고 얘기하면서 그런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만들었는데, 매뉴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단순한데 여기 10가지입니다. 가족은 서로를 돌볼 수 있다. 가족은 서로를 보호할 수 있다. 서로 말을 들어줄 수 있다. 함께 배울 수 있다. 서로를 격려할 수 있다. 서로를 부양할 수 있다. 서로를 섬길 수 있다. 서로 함께 성장할 수 있다.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그다음에 셀레브레이트 할 수 있다라는 10가지를 단순하게 저희들이 가르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거의 그 캠프가 끝나고 피드백을 받았는데 거의 95% 정도, 99% 정도가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합니다. 작년에 왔던 분들을 다시 초청을 해서 계속 그 가정이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한 2번, 그러니까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경험한 가정들을 일단 초청을 해서 가정이 더 세워갈 수 있도록 한 2번 정도 하면 이제 가정이 점점점 세워가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 그 가족에 대한 생각의 변화들이 참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서로 뭐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아버지도 여기에 있나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는 시간.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참 좋았다. 아이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느헤미야 3장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 전체 이야기입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이제 마지막 그 포로 생활에서 귀환을 해서 마지막 그룹이 세 번째 그룹이 와서 이제 성벽을 쌓는 모습이 3장에 나옵니다. 근데 성벽을 쌓는데요, 브로큰 월입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 브로큰 그 성벽이 무너진 이 성벽을 어떻게 쌓은지를 우리 그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 그룹은 여기에서 이만큼, 또 다른 그룹은 이쪽에서 이만큼, 또 다른 그룹은 이쪽에서 이만큼.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이 쌓아지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프리카 땅에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들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느헤미야 3장을 읽으면서 그렇지.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가정을 세울 수가 없고 또 아버지 학교나 이런 검증된 틀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시 세워나갈 때 깨어진 가정들을 세워나갈 때 우리 선교사님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협력하면서 남아공 땅에 있는 그리고 중남부 아프리카 땅에 있는 가정들을 세워나가는 함께하는 그러한 사역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